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이 하루 쉬었죠. 메모리얼 데이로 하루 쉬고 다시 출발을 했는데 워낙 좋았습니다. 테슬라가 7% 오르고 엔비디아가 3% 넘게 오르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많이 올랐을 겁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쉬고 있었지만 우리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그 축포가 우리에게도 좀 연결되는 모습이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긍정적이고 반도체 2차 전지도 오랜만에 올라가고 조선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오르니까 이런 시장 분위기 진짜 오랜만에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좀 앞으로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수출주가 의외로 또 잘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수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올해 장중 고점의 포인트를 넘을 수 있을까? 이거를 넘는다면 하나의 증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일 이제 금통위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내수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흐름도 있는 게 조기 대선과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좀 나아질 수 있거든요.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좀 강세 힘을 띌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잘 시장이 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잘 올라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난 지금 시장의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앵커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 4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2677선까지 올라가면서요. 이제는 270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600선이 무너진 것이 엊그제인데 다시 한번 코스피는 좀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어제 강했던 업종은 좀 쉬어가고 있고 지금까지 정말 오래 쉬어갔던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 이상의 강세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5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팔아치운 기업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매수에 아주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3% 이상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이상의 강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5월 동안 삼성전자는 가장 많이 팔아치웠지만 또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패시브 성격, 액티브 성격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내일 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6시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영업이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꺾일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SK하이닉스 쪽으로 반발 매수세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낀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에서 돈을 싸들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3% 이상 강세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쪽으로는 지금 LFP 쪽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도 시장에서는 지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고 있는 듯한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중공 오늘 시장에서 2.5%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9위권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기아보다도 시가총액 순위가 높은 기업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다만 어제 또 상승 탄력을 보였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좀 쉬어가네요. 0.5%의 하락 나오고 있고 KB금융지주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약간 쉬어갑니다. 0.7%의 하락세. 하나금융지주도 0.7% 하락. 신한지주도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보합권에서 오늘 금융주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플랫폼 쪽 네이버와 카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 주가 탄력 괜찮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2%대 상승 그리고 카카오는 오늘 시장에서 1%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쪽도 괜찮습니다. 오늘 크래프톤 2%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초록불, 그러니까 상승하는 업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 3%, SK하이닉스 3%대 상승, 그리고 한화시스템도 역시나 마찬가지 주가 탄력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화시스템 오늘 4%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오랜만에 상승한 종목 또 한 가지 눈에 띕니다. LNF입니다. 4.2%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두산도 최근 들어서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2%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특징적인 게 디스플레이 쪽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디스플레이 쪽의 기술이 조금 더 고도화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 2%대 상승 그리고 간밤에 애플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LG 이노텍이 따라가네요. 4.7%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와 연결해서 오늘 동원 시스템즈도 잘 갑니다. 1.8%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다만 두산 퓨어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흐름 괜찮은데 약간 밀립니다. 1.3%대 그리고 ST 바이오센서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약간 밀리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 하락 나오고 있고요. 그 이외에 삼성전기도 3%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장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장이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쪽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알테오젠이 약간 밀립니다. 1.3%대 하락 나오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알테오젠의 주가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32만 원대에서 33만 원대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오늘 약간 좀 밀리고 있고요. HLB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반발 매수에 좀 들어오네요. 2.8%대.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약간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ADC 쪽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아스코 2025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 좀 성격을 달리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펩트론은 이제 시가총액 5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어제 급등에 따라서 시가총액 5위권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약간 빠집니다. 3.9%대 하락. 그리고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5월에 연이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보톡스 필러 쪽의 매출이 괜찮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약간 밀리네요. 3%대 하락 나오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도 2%대 밀리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1.3%대 하락. 제약 에스테틱 쪽은 전반적 오늘 시장에서 조정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셀티온 제약은 강보합권, 보로노이드 오늘 6%대 밀립니다. 어제 또 급등한 만큼 오늘 시장에서 크게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시젠도 3%대 가깝게 하락세, 오스코텍이 오늘 1.5%대 상승 흐름 나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눈에 띄는 모습, 다만 이게 하락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어제 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쉬어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지수 상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1.7%대까지 상승 탄력 키워내네요. 2680선까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20포인트만 더 올려낸다면은 2700선인데 이제 2600선이 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700선을 도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좀 투자 심리가 좀 변화하고 있는 모습 오늘 시장에서 포착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730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확실히 반도체가 잘 가야 지수가 잘 갑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가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크게 탄력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만나보시죠. 네, 오늘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사실 9시 30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세가 조금 더 강력하네요. 2,100억 원 가깝게 현재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도하는 장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쪽의 매매 동향도 만나보고 가시죠. 네, 코스닥 쪽도 비슷합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좀 크게 잡히고 있고요. 184억 원가량 매수세 잡히고 있고 개인만이 팝니다. 개인이 135억 원가량 현재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 쪽의 분위기가 조금 더 활발한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어서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최혜원 앵커 수고하셨고요.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오늘 보셨죠? 좋습니다. 반도체도 오르고 2차 전지도 오르고 조선주도 오르고 방산도 일부 오르는 그런 양상.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이런 시장이 펼쳐져야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시장일 것입니다. 우리가 수익도 더 많이 낼 수 있고요.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자주 연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자,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업종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오늘 오랜만에 2차 전지와 LFP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장 초반만 해도 대형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은 오르지가 않았는데 이제 상승 탄력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GM 쪽에서 이제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를 LFP,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싼 LFP로 더 충당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업체들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에게 생산 라인을 추가를 해달라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외에도 HBM 반도체도 오늘 함께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HBM도 함께 SK 하이닉스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 이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런 좋은 시장의 분위기도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고요. 반도체가 오르는 것은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두 종목의 상승 탄력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함께 전반적인 업종 지수도 함께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외에도 자동차, 자율주행 쪽도 오늘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그동안 또 조금 조정받았던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또 부담을 받으면서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약간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어제 많이 또 이슈가 있었던 전선 관련 종목도 오늘은 계속해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원전주들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원전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고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질 수 있는 상황. 오히려 이렇게 쉴 때 공략해볼 수 있는 업종으로 원전주들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이외에 증권주도 오늘 또 좋은 상황인데 이제 대선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증시를 부양하고 주식시장을 조금 더 부양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오늘 보십시오. 지수가 268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2700이 아니라 3000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지실 것이고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자, 이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슈를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LFP 배터리 관련된 이슈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좀 소부장 쪽에 시총 작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뛰어오르는 양상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라가고 대형 배터리 셀 업체들도 함께 주가가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 캐즘을 돌파하는 여러 가지 지금 조치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인데 간밤에 미국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미국 공장에 전기차용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설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자, 이러면서 제너럴 모터스가 이 두 업체에게 좀 요구를 했대요. 이제 앞으로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를 LFP 배터리로 조금 더 많이 투입을 하면서 가격 단가를 낮추겠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GM이 직접 LG 엔솔과 삼성 SDI에게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삼성 SDI는 GM과 지금 협업을 해서 2027년에 인디애나주에 합작 공장을 설치할 것인데 여기에다가 LFP 생산 라인을 조금 더 늘려라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라고 하고 LG 엔솔은 이미 테네시주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테네시주 공장에 LFP 라인을 조금 더 확대해달라라는 요청을 GM 측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앞으로 LFP 배터리 쪽으로 삼성 SDI나 LG 엔솔도 조금 더 생산량을 늘리지 않을까. 이러면서 배터리 캐즘을 통과하는 여러 가지 일환 중에 하나로 또 LFP가 부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GM이 이렇게 LFP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자동차 한 대당 가격이 6천에서 $10,000 정도는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걸로 배터리 캐즘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도 테슬라도 LFP 사용을 많이 늘릴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런 이슈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새벽에 7%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꼭 LFP
뿐만 아니라 뭐 오늘 스타쉽 발사도 있었고 테슬라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주가가 올라갑니다. 테슬라의 주가 이제는 다시 $4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뛰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LFP 배터리 관련주만 모아봤습니다. 오늘 자이글이 상한가를 갔는데 10거래일 만이거든요. 자이글이 왜 LFP 배터리 관련주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LFP 배터리 제조사의 설비와 그리고 기술 이런 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등극을 한 거고요. 오늘 시장의 시세를 잘 받아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넷도 괜찮죠? 17% 가까운 급등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LFP 배터리 기반의 소형 팩을 국내 화장품 브랜드에 공급하는 그런 흐름이고 홈뷰티 시장 디바이스 쪽인데요. 성장성 가늠해 보면 이런 부분도 맥락에 닿아 있다라는 분석 또한 더해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테크가 오늘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평택에 공장이 있거든요. LFP 양극재 공장 가동 예정입니다. 사실 그동안 뭐 전기차 캐즘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도 뜯어보면요. 별도 기준에 또 각각의 실적은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아예 뭐 최악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양극재 매출이 더해진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오늘 투자 심리 좀 받아가고 있는 거고 코인테크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탑 머티리얼이 더 잘 가요. 배 이상 잘 가고 있습니다.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LFP 그 양극재 관련해서 매출, 그러니까 4분기 양산을 지금 목표로 해서 생산 라인 이런 부분에 좀 설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포드와 함께 뭐 테네시 켄터키 주의 합작 공장 이런 부분 설립하는데 앞으로 LFP 배터리의 도입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LFP 배터리 관련주는 뭐 대다수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없잖아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문가에게 토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또 이제 LFP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고요. 자, 앞에서 자이글 이야기하셨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상한가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LFP 쪽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들어올까를 한번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앞에서도 호소앵커님이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전기차 업체들이나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 캐즘의 구간을 어떻게 넘길 거냐가 가장 큰 고민거리일 텐데 지금 최근에 캐즘의 구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본다라고 하면요. 기존에 뭐 전고체 배터리 얘기 가끔 나오고요.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 잠깐 나왔다가 또 요즘엔 또 잠잠하고요. 근데 다시 이제 LFP 배터리를 할 때 기본 베이스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라별로 전기차 보조금을 대부분 줄이거나 없애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일반적으로 전기차 한 대당 $10,000 이내거든요. 한 $7,500 이내로 나라별로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앞에서 호소앵커님이 얘기하실 때 LFP 배터리로 변경을 하면 차 한 대당 $5,000에서 $10,000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LFP 배터리로 바꾸면 보조금이 없더라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슷한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공장을 짓더라도 사실은 27년 완공이니까 앞으로 거의 2년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아직 LFP 관련주들에서 실적이 많이 찍히기에는 올해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2차 전지에 투자를 할 때는요. 대장주를 저는 선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이 캐즘 구간을 넘어설 때 몇 가지 재료들을 얘기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LG엔솔 다 하거든요. LFP 공장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그 생산 공장이나 생산 라인들도 또 가지고 있고요. 납품도 하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전고체 배터리 만든다라고 하면 관련 기업들도 움직이겠지만 이로 인해서 셀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대장주를 하시는 게 조금 안전한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정말 많이 빠졌어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뭐 26만 6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7만 원, 28만 원을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충분히 저가 매력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부터 꾸준하게 분할 매수 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내년 넘어가는 순간에는 2차 전지에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조금 웃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저가에 공략해보는 전략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도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도 좋지만 반도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간밤에 뉴욕 증시가 워낙 좋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이미 이 이슈를 받아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후에 관세 부과하는 거 유예하기로 7월까지 유예하기로 또 이야기가 나온 게 미국은 하루 쉬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조금 한 타이밍 늦게 반영이 됐고요. 이러면서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고 엔비디아가 3% 넘게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동반해서 함께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뭐 갑론을박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AI 관련된 앞으로의 그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역시 반도체 수요, AI 칩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미국 정부가 어쨌든 중국 수출용 저사양 칩에 대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여기에서 실적에 타격이 약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한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조 6천억 원 정도의 규모는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좀 엇갈리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실적을 좀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투자의 포지션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상승을 이미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와 지금 HBM4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삼성전자가 HBM4로 뭐 공략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더 빠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의 협상 마무리 단계 되어 가고 있고 뭐 초도 물량이라든지 가격 어떻게 설정을 할지 이런 것들도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 어제 삼성전자 빠지는 이슈 이후 자세히 좀 말씀드렸잖아요. 구글이 자체 설계한 그 텐서 칩셋에 대해서 그 파운드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협력사를 대만 TSMC로 좀 옮긴다. 삼성전자에서 그러니까 고객을 뺏기는 겁니다. 애플도 뺏겼었는데 예전에 이제는 구글도 뺏기네. 뭐 그런 우려감 때문에 삼성전자가 힘을 잃었었다라는 부분 어제 말씀드렸는데 게다가 이제 8거래 연속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반등세를 좀 나타내주는 상황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괜찮았고 기술주 강세 흐름이 이어졌으니까 그런 흐름을 좀 일부 받았다라는 흐름으로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오늘 뭐 9거래일 만에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장 초반에 55만 주 정도 집계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이슈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삼성전자와 비교해서 좀 괜찮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지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4거래 연속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SK하이닉스 하면은 이제 HBM 관련해서 생산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시장의 경쟁력 우위를 뭐 점할 것이다라는 분석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HBM 생산할 때 굉장히 그 장비 쪽에서는 TC 본더가 중요하게 얽혀 있는데 그 고객사 다변화 흐름들 언급을 해드렸고 한미 반도체와 최근 갈등이 봉합됐다라는 소식도 일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한미 반도체가 오늘 2% 상승세에 함께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현재 주가는 84,1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크윙은 반도체 검사 장비인데 1분기에 또 고객사에 납품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오늘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유통 쪽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쪽 유통하고 있는데 오늘 3.7%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14,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도체 흐름 오늘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 있을지 궁금한데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오늘 시장이 조금 좋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내일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흐름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이제 또 바로 빠질 거냐가 조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빠질 건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실적도 있고 가이던스를 발표할 건데, 여기서 이제 체크 포인트가 크게 보면은 이제 중국의 수출 규제를 한 거에 대해서 손실은 어느 정도 될 거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뭐냐라는 게 이제 사실은 궁금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한 게 H20의 후속 모델을 또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빠르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관련된 것들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대부분 가이던스가 나왔었거든요. 여기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 이미 확인이 됐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랙엘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함 때문에 출시 지연 이야기도 기존에 조금 나왔었고요. 여전히 이걸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 정말 괜찮아라는 게 사실 이제 시장에서 조금 궁금해하고 질문들도 나올 텐데, 이것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다 됐다라는 것 때문에 실적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에 뭐 기대감은 있지만 이 박스를 뚫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HBM4에 대한 게 정확히 언제냐? 라는 게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뚫고 올라갈 것 같고요. 아니라고 하면 또 박스 상단 찍고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꾸준하게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게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장비주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나 쪽이랑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납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납품 또 동시에 둘 다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포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HBM4 관련해서 뭔가 가지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4의 생산이 가능한 TC 본더 장비도 출시했다라는 이슈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이 반도체 AI 굴기를 자체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지금 현재 장비나 주력으로 쓰는 HB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 3E가 아닙니다. 2E 정도의 버전을 지금 주력으로 갖다가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넘어가려면 3의 주력 장비사들에 대한 것들은 계속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고, 이에 대한 수혜를 저는 한미 반도체가 조금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대형주랑 장비주가 있다라고 하면 현재 탄력은 장비주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터주들도 오늘 좋은 분위기인데요.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 개별 이슈이긴 하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이브가 SM의 2,43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던 지분 규모를 전부 다 매각을 했습니다. 이걸 매각을 해서 이것을 중국의 텐센트 뮤직이 그대로 가져가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 이러면서 이제 하이브는 SM에서 진출 인수전 때문에 2023년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이제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하이브는 이 가지고 2,430억 정도의 현금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뭔가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텐센트 뮤직이랑 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텐센트가 우리나라의 뭐 YG나 카카오 엔터 뭐 이런 데도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SM까지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 뭐 한알령 기대하고 있잖아요, 엔터주들이. 근데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이 지금 중국 쪽에 자꾸 제스처를 보내고, 중국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화답을 하면서 뭔가 연결되는 분위기들이 하나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엔터의 타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도 주가 잘 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상승 여력 나타날 수 있을지 주가 흐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자회사 디어유도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노머스도 최근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거 잘 아시죠?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연일 상승세입니다. 블랙핑크 월드 투어와 그리고 앨범, 매니지먼트, 판매, 실적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터주 중에서는 오늘도 하이브가 52주 신고가 찍었거든요. 관련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엔터 관련 섹터 요즘에 잘 갑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되냐도 이제 사실은 고민이 되실 텐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대부분 전고점까지는 거의 다 근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잠깐 차익 실현 한번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나을 것 같고요. 엔터 섹터 자체는 전반적으로 보면 다 좋습니다. YG 그룹 같은 경우에는 불핑에 대한 기대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BTS 완전체가 이제 복귀를 했죠. 또 이거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DOU와 SM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장 많이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사실 이제 DOU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장 처음 시작하고 프리마켓 할 때는요 거의 한 10% 이상 급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전고점을 딱 찍고 나서 낙폭을 조금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뭐냐면 기대감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대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어느 게 대장주다라는 건 사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개인적인 취향을 존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BTS 좋아한다. 뭐 하이브 뭐 중장기적으로 하반기 2, 3분기 때까지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SM 같이 그냥 IP 굉장히 많은 기업들은 사실 뭐가 터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뭐 중국 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SM이나 뭐 DOU 같은 거 접근하셔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엔터 업종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올랐으면 차익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네. 다음 타이밍을 노리면서 그렇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요? 대표님, 오늘 뭐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 계속 좋은데 어떤 전략, 또 어떤 종목 공략하실 거예요?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네. 그래도 이제 포지션상으로 조금 잘 사는 섹터를 골라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 조선, 그다음에 원전, 방산, 마지막에 전력 인프라입니다. 근데 이제 전력 인프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들도 있지만 국내의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가는 게 용인 클러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한전에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거의 2038년까지 70조 이상을 이쪽에 대해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조금 반영이 되기도 했지만 앞으로를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상승 탄력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국내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세명전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은 한 2.5% 정도 조금 빠지고는 있으나 사실 저희가 그 매수를 할 때는요 달릴 때 손 뻗기는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좀 쉬는 구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최초로 이제 송배전 관련된 금구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개발을 상용화를 했고요. 이번에 사실은 그 국내 용인 클러스터를 들어가기 위해서 동해 쪽에서 이미 전력이 생산된 걸 이렇게 끌고 오는데 이게 한 230km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 이미 세명전기 걸 갖다가 쓰고 있고요. 용인을 뚫고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매출 업사이드가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사실 걸림돌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남을 뚫고 오는데 하남에서 자꾸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딜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다음 주에 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저는 조금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아마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관점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의 근접한 전략은 역시 주도주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세명전기 잘 참고를 해보세요. 네. 자, 마켓 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함께 확인해봤어요. 이제 한 걸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AI 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투자 포인트 잡아야 할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한국 수출이 타격을 입고 있다.
27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경제 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하반기 수출 감소 폭이 2.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미국 수출은 5월 기준 14.6%까지 급감하며 비중도 올 1분기 기준 16.6%까지 떨어졌다. 이와 달리 대중국 수출 비중은 5월 들어 19.7%로 상승하며 다시 1위 수출국이 됐다. 대유럽 수출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직접 투자를 늘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중국 시장을 회복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HBM사 12단 제품 공급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HBM사가 최초로 탑재되는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의 출시 일정 등이 구체화되는 대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청주 MC5X 팹 완공과 함께 양산 준비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마이크론과 삼성도 HBM3.2로 추격 중이나 SK하이닉스는 기술 우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오늘 분위기 너무 좋네요. 코스피가 1.7%대까지 상승 탄력 높이면서 2,682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또 3,000 이야기 많이 나오겠네요. 3,000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시총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지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3% 넘게, SK하이닉스 2% 넘게, LG에너지솔루션도 3% 넘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코스닥은 0.5%, 730포인트 지금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약보합권 마감했는데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는 딱히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약한 모습이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 0.43% 상승 마감했는데 홍콩도 오늘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면서 큰 모멘텀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쪽의 시장은 굉장히 좋았는데 중국은 이런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니케이보다 우리 시장이 확실히 좋습니다. 일본 니케이 0.5% 정도 상승하는데 코스피는 1.78%, 여전히 좋은 흐름, 조금씩 지수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미리 예측 분석도 좋겠지만 최근에 이 중국 쪽의 AI 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네. 엔비디아의 GPU도 위협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게 조금 더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세계가 충격에 좀 빠졌다고 얘기할 수 네네. 있고요. 이게 딥시크 다음으로 또 뭔가 그런 네, 물결이 오는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사실 하웨이의 이번 4월 달에 생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던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라고 하는 건데요. 이 384는 384개의 어센드 칩 C, 어센드 C라는 것을 사실 H20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이거를 384개를 연결하니까 왜냐하면 하웨이가 여러분 통신 장비 업체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쵸. 이 연결 능력이 대단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384개의 이 GPU를 연결했더니 블랙엘 수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H100이 아니라 블랙엘 수준으로 나왔다는 거에 세계가 좀 놀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중국이 그 AI 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칩을 자체 자급하는 방식으로 다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전기를 무진장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즉 블랙엘 대비 약 2.5배 정도의 전기를 더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중국이 태양광 생산 부분에서 작년에 약 전 세계에서 한 55%를 중국이 생산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석탄 발전 같은 경우 점점 감소세에 있지만 석탄 발전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기는 중국이 되게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전기가
있다 보니 384개의 전통적인 어센드 C를 연결하다 보니 H20을 384개를 연결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엔비디아에. 네.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의 최근 제품인 블랙엘 수준으로 나와버렸다는 거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이 AI 격차가 앞으로 더 좁혀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70% 하겠다는 이 목표, 즉 제조 2025 이 네네. 목표가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충격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중국에서 항상 이 최근에 추진하던 정책들이 네. 정부가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입을 해서 네. 이걸 성장시킨 다음에 이러면서 이제 제로섬 게임을 해버리는 그런 전략을 많이 네, 사용하고 있는데 뭐 반도체 굴기를 넘어서 이제는 AI 굴기라고 해서 또 새로운 단어들이 막 나오고 이 AI 시장 쪽에서의 강력한 경쟁력을 지금 높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중국이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네. 뭐 젠슨왕도 얼마 전에 이것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비판한 뭐 미국의 규제가 결국에는 중국의 AI 칩이나 이런 AI 뭐 소프트웨어 쪽의 발전을 뭐 결국에는 트리거가 됐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젠슨왕의 워딩 그 자체를 좀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은 네. 젠슨왕은 미국의 수출 통제는 실패했다라고 실패다, 명확하게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팩트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팩트 부분에서 어떤 팩트일까요? 그 하웨이가 이렇게 쫓아온 거 그러면서 젠슨왕이 얘기했던 것은 하웨이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기술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쵸. 있으면서 이 엔비디아가 이 중국에 있는 AI 제품들에 의해서 공급을 AI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라면 그들에게 역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2019년에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이 소부장 그러면서 한국에서 소부장 네, 그쵸, 중심으로 그때. 육성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면서 저희가 사실상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급자족 이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트리거가 됐던 거죠. 일본이 우리에게 규제를 했던 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됐던 것처럼 미국의 지금 젠슨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지금 AI 관련된 고성능 반도체 칩에 대한 제한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ASML 즉 네덜란드에 있는 이 노광 장비 만드는 네네네. 것이죠. 즉 이것이 있어야 웨이퍼에 흔히 말하는 회로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회로를 그릴 수 있는 노광 장비에 대한 수출도 제한을 했었는데 물론 이 부분에 의존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존을 아직은 과거의 것을 가지고 신제품을 만드는 네. 즉 하웨이는 설계만 하는 곳이고 네네. 생산은 SMIC라고 하는 SMIC. 이 상하이에 있는 이 마이크로 머처에서 SMIC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타이완에 있는 TSMC하고 TSMC 같은 유사한 회사인 거죠.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서비스에서 만들고 있는데 수율은 많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노광 장비가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웨이퍼를 이걸 하지를 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회를 했습니다. 우회를 어떻게 했냐면 이 노광 장비가 와서 웨이퍼의 회로를 못 그리니까 이 하이실리콘이라는 이 또 설계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 하웨이 밑에 이 회사가 이 웨이퍼를 TSMC로부터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SMC로부터 웨이퍼를 다른 데 쓰겠다고 용도를 쓴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어센드 C를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TSMC에다가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삼성전자도 여기서 이득을 봤어요. 그런가요? 이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를 만들 때 삼성전자 HBM 2E, 그러니까 과거형이죠. 3 말고. 예, 3 2E. 쪽이 아니라 2E, 즉 과거형 이 HBM을 삼성전자 거를 다른 자회사라든지 다른 이렇게 중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대규모로 수입을 했습니다. 이걸 수입을 해서 지금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라고 하는 네. 어센드 C를 갖다 연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양산은 안 했지만 어센드 D 같은 경우도 지금 나왔는데 어센드 D는 H백하고 준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아직 블랙에러하고의 격차는 분명히 있지만 블랙에러의 격차를 어센드 C를 384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정말 중국다운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하웨이가 워낙 연결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웨이퍼는 노광 장비가 없지만 우회적으로 수입을 했고 또 삼성전자에게서도 우회적으로 수입을 했고 이러면서 지금 자립을 하고 있는데 100% 자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는 ASMR이 없는 이상. 그렇죠. 그런 기술은 없는 거죠. 아직.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성과는 나오겠지 않지만 언젠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ASMR이 만들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 파운드리 회사는 ASMR이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가 같은 있는데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 ASMR
말로부터도 독립하게 된다면 실제로 그러게요. 중국의 반도체 독립이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완전하게 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의 착착 이 뭔가 자체적으로 뭐 HBM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드는 단계들을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그러면 저희가 올해 초에 딥시크 나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AI를 뭔가 구동을 할 때 고사양 칩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점점 확인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딥시크는 아직 초기고 또 여러분 요즘 사실 2024년에 AI와 네. 2025년에 AI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쓰시면서 느끼실 네, 거예요. 그렇긴 하죠. 뭐 지금 클로드도 4.0이 지난주에 나왔고 지난주에 구글 I/O에서도 저희도 여기서 한번 다뤘지만 네네네. 구글 I/O에서 이 제미나이 2.5 프로가 나왔고 곧 3.0도 예고되고 있고 또 6월 달에는 오픈 AI 챗GPT도 챗GPT 5를 지금 출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지금 X.AI도 지금 3.0에서 2월 달에 3.0을 발표했는데 3.5로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AI가 지금 그러니까 AI가 대중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한국도 지금 오픈 AI가 지사를 열기로 했잖아요. 네, 한국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용자가 한국에 많다라는 거고 점점 AI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추론하고 직접 이용하는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AI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시작점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웨이도 지금 저희가 이것이 결승전에 화웨이가 들어왔다가 아니라 달리기로 치면 시작점에서 출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출발하고 쫓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출발을 했다는 부분에서 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이 부분을 출발을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그렇죠. 출발을 해버렸다라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내재한 부분도 있죠. 설계를 내재했던 부분이 있고 생산에서는 SMIC가 아직까지는 TSMC를 쫓아올 수 없는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노광 장비도 없고 그러니까 우회를 해서 웨이퍼를 수입한다든지 또는 그러니까 또 노광 장비에 의해서 회로가 그려진 웨이퍼를 수입한다든지 삼성전자로부터 구형이지만 HBM2E를 수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회 전략과 내재 전략 이 두 트랙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출발을 했다라는 것에 지금 의미가 있는 거고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제재할 것인가 부분에서 전통적인 바이든 행정부에서 써왔던 방법이 지금 유효하지 않다라는 통하는 거고 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원래는 H100만 수출이 금지돼 있었는데 H20으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그 H20도 지금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막는 거죠.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막고 있는 상황에서도 쫓아온 상황. 또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사실은 미국의 여러분 중국 반도체 규제는 다 AI 칩. 고성능 칩에 대한 규제였어요. 네네네. 군사용이나 AI에 쓰는 것만을 방하겠다. 이거 말고 상업적으로 쓰이는 것들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샤오미가 Xring 01이라고 하는 네네. 즉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라고 하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 과거에 CPU하고 GPU하고 여기 또 NPU까지 결합된 이러한 그거를 가지고 지금 퀄컴, 삼성의 갤럭시 S25에 들어가는 최첨단 그 퀄컴 장비하고 거의 유사한 퀄컴의 반도체 칩과 거의 유사한 AP를 지금 이번에 Xring 01이라고 하는 거를 내놨다라는 거예요. 네네. 이 부분은 미국은 미처 규제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생산을 TSMC가 해줬어요. 네네. 왜냐하면 미국의 규제법을 규제- 어긴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규제 AI 칩이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었으니까. AI 칩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X01로 해가지고 치고 나오고 있고 중국의 반도체 기세는 여러분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저렇게 규제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규제가 중국의 반도체의 자립을 더욱더 도왔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정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 이제는 뭐 패권 경쟁이 더 가격화되고 더 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뭐 엔비디아도 지금 뭐 제스랑이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뭐 미국의 이런 규제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 따라오고 있는 시장이 돼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H20 이 규제하는 것을 비판도 했고 결국에 또 그러면 엔비디아도 중국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네. 입장을 취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의 애널리스트가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가장 관심 갖고 보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엔비디아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 젠슨왕이 내일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성능 칩에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95%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체 엔비디아에서는 총 매출에서는 25%를 차지했고요. 맞네요. 근데 이 95%가 50%로 시장 점유율이 줄었어요. 이 나머지 절반으로? 준 부분을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 절반을 지금 하웨이가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50%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위협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H10으로. 그래서 지금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네. 하웨이가 지금 이 AI 칩이라고 할 수 없는 사실은 전통적인 그래픽 이 프로세서라고 하는 RTX 프로, 네. 이 RTX 프로 6000D를 변형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DDR 칩을 또 그러니까 HBM을 연결하는 게 네네. 아니라 이걸 연결해가지고 중국에서도 쓸 수 있는 H20보다 더 낮은 사양의 그래도 이거를 AI 연구에는 쓸 수 있고 응용에는 쓸 수 있는 칩을 지금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법안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법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초기 행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지금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잡고 싶어하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어차피 고성능 부분만 수출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저사양 부분에서 특히 이 저사양 부분은 어디에 쓰일 수 있냐면 AI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대중 서비스를 운영할 때 운영할 때는 훈련대보다는 더 낮은 사양이 네네네네. 필요할 수 있고 여기는 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프리오사 이런 것처럼 전용적인 NPU 칩이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NPU 칩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RTX 구형 그래픽 프로세서로 GPU로 공급함으로써 그것마저 개발하려고 하는 수요를 좀 억제하고 싶고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적절한 수준에서 중국의 매출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잡고자 엔비디아도 지금 하나의 뭔가 상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정도에 네. 컨퍼런스 콜에서는 애널리스트의 질문은 모두가 그리로 집중되는 거예요. 전체 AI 칩에 대한 지금 수요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특히 예를 들자면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자체 ASIC 반도체도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요는 변함이 없고 데이터 센터 건축도 전기가 부족해서 못 만들 수는 있어도 네.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지금 전혀 꺾이지 않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가 팩토리에 지금 있는 데이터 센터하고 동일한 규모의 다시 한번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XAI도 20만 개를 H100을 작년에 해서 구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2배로 또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그렇죠. 미국 쪽 수요라든지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걱정하는 건 그러면 엔비디아의 중국이 매출이 그래도 전체에서 엔비디아 25%를 차지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제 이 H20도 수출이 안 된다라면 이 부분도 날아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엔비디아는 그래서 지금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은 구형 이 그래픽 이 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는 RTX를 가지고 활용해서 뭔가 이 추론칩을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거는 내일 정도는 윤곽을 좀 나타내지 그렇게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거죠. 어쨌든 내일 실적 발표에서는 뭐 숫자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젠스랑이 결국에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이 얘기가 가이던스가 제일 중요한 거죠. 가장 네. 중요한 네. 포인트가 내일 실적 발표에서는 네.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이미 내일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400억이 넘을 걸로 지금 네. 월가에서 컨센서스가 나왔고 순이익도 200억 달러가 넘을 걸로 네. 순이익이 나왔어요. 여러분 매출 400억이 좀 넘는데 420억 달러, 순이익이 거의 뭐 205달러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50%라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는 애널리스트는 지금 그쵸. 여기 네.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 지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크게 떨어졌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회복하고 있는 네네. 거고 지금 뭐 어젯밤에도 뭐 미국장에서 반도체 주들이 되게 네. 좋았었잖아요. 많이 그래서 올랐어요. 내일도 아마 이 실적 부분에서는 엔비디아의 가격 하락폭이 발생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가이던스를 컨퍼런스 콜에서 얼마나 명쾌하게 밝혀내는가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지 네. 주가가 그냥 횡보할지 이것이 결정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뭐 새벽에 그건 한번 저희가 잘 체크해서 한번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럼 마지막으로 네. 뭐 우리나라의 입장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또 젠스랑이 중국 시장을 포기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 뭐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중국 가서 사실 화웨이, 샤오미 이런 데를 만났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중국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지금 이 화웨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뭔가를 좀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 상하이에 작년 말에 개방한 그 하웨이 R&D 센터 네네. 디즈니랜드의 6배 뭐 이렇게 얘기까지도 나올 네, 정도로 저도 영상으로 봤습니다. 정말 대규모의 R&D 센터를 지면서 정말 세계에서 네. 인재들 다 모으고 있거든요. 2, 3만 명이 거기에 네, 있대요. 중국의 인재만이
그 안에 피트니스 센터만 100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 R&D 투자, 네.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꽃을 봅니까? 이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당장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해야 될 역할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부터 또는 더 앞서선 고등학교에서부터 정말 이런 기초과학에 대한 기초 학문에 대한 연구들과 이런 풍토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러한 대형 연구진들을 한국은 한국만의 힘이 아니라 어떻게 글로벌 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인가. 반도체에 있어서 다양한 층이 있는 즉 뭐 쉽게 얘기해서 ASML의 노광 장비부터 다양한 처리하는 뭐 패키징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 거고 이것을 한국 특정 기업 혼자서 해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생태계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설계 그리고 또 좀 널린 자세 즉 인재들을 우리도 우리의 인재를 뺏기기만 하다가 지금 좀 인재를 뺏어오는 네. 이런 전략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고요. 이와 관련돼서 저는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다음 주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어깨가 대단히 무겁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여기에서 어떠한 특정 기업을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를 얼마나 도와주겠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생태계 형성에 있어서 생태계를 우리가 산업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기초 R&D 생태계까지 포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부가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또 기업이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얼마나 이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어차피 지금 중국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6개월 안에 1년 안에 우리가 다시 역전한다. 이건 제가 보기엔 불가능에 불가능하죠. 가깝습니다. 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상대방의 실력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지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네. 이 게임이 이제는 결승전이 아니라 이제 겨우 출발하고 있는 거고 반도체 시장을 전체 인류의 역사로 볼 때는 아주 짧은 역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겨우 5, 60년 지난 이 역사인 거고 트랜지스터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1950년대 후반이었죠. 네. 이때부터 치면 꽤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AI 반도체 칩이 그리고 휴머노이드 칩에서도 다 AI 칩이 들어가는 거고 자율주행이 들어오면 자율주행에도 AI 칩이 들어가고 정말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 안목을 가지고 중장기 전략을 우리 기업들도 가져야 되고 정부도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뭐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젠슨 왕이 중국에 대한 커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네. 그리고 또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 우리 산업도 긴 안목을 가지고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부터의 R&D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도 잘 살펴봐야 하겠고 그런 정책들을 공약들을 내건 후보를 또 잘 한번 선별해 보시고 네. 다음 주에 선거까지 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네.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강정수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트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시 테슬라 최대 호재는 일론 머스크의 일게임이 모두 선언, 진짜 오징어 게임 VIP의 디카프라이거였나? 오징어 게임 시즌3 개봉 임박, 넷플릭스 강세, 대한민국 나트륨이온 배터리주 강세, 특징주 메가터치입니다. 자, 어저께는 지금 그 4대 지수가 모두 급등을 했네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가 넘었군요. 3%까지 넘을 정도로 급등한지는 몰랐는데 지금 다우존스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역시 4대 지수 중에 상승폭은 가장 떨어졌습니다. 1.78%. 근데 이게 그 다우존스의 어떤 특징임을 설명을 드렸죠. 시가총액 그 가중 방식이 아닌 가격 가중 평균 방식, 가죽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가격의 가중을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가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나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위에는 다 반도체 IT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힘을 써도 다우존스 30의 산정 방식 때문에 그것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우는 플러스를 기록을 하면 그냥 트렌드, 이 지금 대세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우존스 30만의 그 방식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될 뿐이지 다우존스 30에 뭐 별 아주 특징적인 종목들이 따로 들어있어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애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우존스 30에도. 근데 그것이 표현이 되는 어떤 그 방식이 비중이 낮다 그뿐이죠. 그래서 어제 다우가 상승률이 떨어지지만 다우도 어제 자기의 할 만큼 한 겁니다. 그렇죠? 방식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다우 산업지수 1.78% 올랐고 월봉상으로 20개월 선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역시 지난달 4월 달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죠. 저가가 4만을 깰 뻔했습니다. 4661.77이 지난달의 저점이었고요. 그게 60개월 선 근처까지 갔었죠. 그게 바로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 코로나 때 120개월 선을 종가로 찍고 저가로 찍고 종가로는 60개월 선에 거의 딱 올려놓은 상태였죠. 그런 블랙스완급 태풍이 불었을 때도요. 그리고 2022년도 9월 달에도 그랬고 이번에 관세 전쟁 여파로 출렁였을 때도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60개월 선을 계속 지켜내는 모습이죠. 그 이전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2015년 8월이거든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그때도 60개월 선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 그 더 전부터 봐도 그렇습니다. 2009년을 가야 돼요. 60개월 선이 깨지려면 2008년 9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졌던 때죠. 서브프라임 위기 같은 그런 역대급 위기가 언제 또 터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사람 일이란 모르겠죠. 뭐 10년 위기설도 있고 20년 위기설도 있고 15년 위기설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서브프라임이 터질 때 누가 알았습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유행이 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IMF 터질 때 누가 알았으며 9.11 테러가 일어나서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 테러가 일어날지 누가 알았어요. 근데 그 모든 다양한 사연을 가진 우리가 확률 낮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도 정직하게 지켰던 이동평균선들은 다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똑같았죠. 관세전쟁 여파로 급락했을 때 우리가 상상해보는 거죠. 저거는 2008년이나 가야 서브프라임 같은 것이 터져야 깨졌던 자리인데 그리고 코로나 때도 거길 지켰는데 지금 과연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전쟁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이게 코로나 시점보다 더 심각한 일인가? 아니면 2011년 9.11 테러 때보다 더 심각한 일인가? 잘 생각해 봐야죠. 그럼 이제 누군가는 또 60개월 선에서 아주 폭풍 매수를 진행했을 것이고 그러면 뭐 트럼프가 잘해서 올랐느니 그 얘기하기 전에 역시 내가 확률적으로 베팅한 게 이번에도 옳았구나. 앞으로도 미국 증시는 역시 확률 게임에 베팅하면 굉장히 그 리턴이 정직한 증시니까 또 그렇게 행동해야겠다. 다음에도. 그렇게 행동이 또 나갈 수가 있겠죠. 손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손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이거는 경험치로 축적된 어떤 그런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도 밑꼬리를 달고 올랐고 이번 달에는 지금 이 20개월 선 위에서 양봉을 지금 뿜어내고 있죠. 거래일수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5월 달 봉이 거의 이대로 확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거래일수 이제 없잖아요. 며칠. 여기서 큰 변수가 없는 한 뭐 그럴 수도 있죠. 며칠 안 남기고 또 갑자기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중국에 이번에는 뭐 54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급락해가지고 또 다시 쌍봉으로 붕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상 느닷없이 그 정도의 확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 정도 봉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30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나이키가 가장 많이 올랐네요. 4.68. 자, 빌 에크먼이 나이키를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이키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그리고 애플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나이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제 트럼프 말대로 저런 신발 공장조차도 미국에 옮겨가고 미국인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과연 나이키 신발 가격을 그럼 얼마만큼 올려 쳤을 때 소비자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나이키도 애플처럼 충성도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이키가 지금 굉장히 좀 몰락의 길을 좀 간 게 뭐 무슨 뭐 호카니 뭐 이런 것들이 뭐 러닝화가 떴다 이것도 있는데 나이키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가짜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싸구려가. 나이키 상표 베낀 거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만 가도 그 특정 있죠. 지역에 가면은 명품하고 나이키 뭐 이런 거 가짜 엄청 팝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시달렸어요. 엄청나게. 충성도가 높아도 아니 적당히 후려쳐야지 이거를 가격을 막 10분의 1 파는데 나이키 신발 하나 20만 원짜리를 막 가짜 나이키 상표 거의 똑같이 A급으로 만들어서 2만 원에 팔면은 그거 삽니다. 지금 사람들. 지금 몽클레어 이런 건 더 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뉴스에 나도 단속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트럼프의 말대로 미국으로 공장까지 옮긴다. 아 그러면은 과연 원가 부담하고 그 가격을 올려서 팔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짝퉁 가격이랑 더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아마존도 이제 가격 표시한다니까 또 바로 난리가 났잖아요. 월마트도. 그렇죠? 난리가 났죠. 자, 엔비디아가 2등을 차지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어제 2라고 써 있잖아요. 시총은 2위예요. 시총 2위짜리 엔비디아가 저렇게 상승률 2위를 기록을 해도 다우존스 상승률이 지금 4대 지수 중에 떨어지는 겁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만삭스, 금융주 나오고 암젠, 애플, 아마존. 자, 애플, 아마존 다 있잖아요.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것들 S&P 500의 상위 종목이 다우존스 30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산정 방식 때문에 그래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나스닥으로 가겠습니다. 나스닥은 2.47% 거의 3% 올랐죠. 자, 나스닥도 월봉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60개월 선에서 정확히 반등했고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 때 경험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가면은 더 오래 투자하신 분이고 코로나 때 아무리 우리가 지금 코로나지만 이성을 갖고 확률적으로 대응하자. 60개월 선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코로나 때 큰 수익을 거뒀던 거고 이번에도 똑같았죠. 과연 이게 코로나만큼의 심각한 저희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 있을까라는 의문 전에 없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했겠죠. 60개월 선에서. 그리고 지금 20개월 선에서 이번 달에 이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다음 달에 그렇죠. 이번엔 거래일수가 너무 지금 안 남았고요. 6월 달에 2만을 다시 도전할 수가 있겠죠. 지금 19,199.16입니다. 자, 지금 2024년 12월, 작년 12월에 2만을 돌파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나스닥이 다음 달 6월 달에 다시 한번 2만 돌파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2만 돌파하면 또 언론에 전부 나스닥 작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뭐 몇 개월 만에 2만 돌파 또 딱 나오겠죠. 그럼 또 트럼프가 또 인용하겠죠. 트루스 소셜에 나스닥 2만 돌파했다. 봐라. 내가 주식시장은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원래 그러는 거라고 했고 인생의 스냅샷이라고 캐롤라인 대변인이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몇 주 전에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언론들이 나를 비난할 때 내가 했던 말이다. 엄청 자랑할 겁니다. 지금 어쨌든 주가가 오르니까 뭐 무슨 말을 해도 지금 먹히는 지금 상황이 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 6월 달에는 그럼 더욱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겠죠. 관세 지금 그 이유를. 우리나라도 두렵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100 상승률 상입니다. 애플로빈이 7.51%로 급등했고요. 자, 테슬라가 7% 가까이 급등했는데 애플로빈한테 져버렸네요. 애플로빈 저거 그 마케팅하는 회사라고 했죠. 막 우리 요즘에 마케팅 정말 무섭다는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어디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이나 막 유튜브 하다 보면은 내가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막 여기저기 들어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에 계속 그 매이게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분야만 계속 보니까.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굉장히 나를 엿보고 있는 사람이 소개해주는 것처럼 나한테 꼭 딱 필요한 거를 정말 되게 소름 돋지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 물건이 마침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광고가 떠. 너무 무섭죠? 그런 어떤 추적을 해가지고 타겟팅 광고를 해주는 게 애플로빈입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즐길 때, 인터넷을 즐길 때 나한테 딱딱 맞는 광고가 떨어지는 거. 나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테슬라 2위고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3위에 올랐는데 저기 보시면 한 주당 가격이 $10가 안 돼요. 너무 방송국인데 그동안 시세가 안 좋았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레일이 4위인데 요즘에 계속 올라오네요. 그렇죠? 피 한 방울로 저거 암진다는 업체. BT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자, S&P 500 가겠습니다. S&P 500도 똑같으니까 여기부터는 좀 그
똑같은 설명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림이 똑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도 계속 이런 거 확률적으로 정직하게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 포착했다가 다음에 또 이런 위기가 와서 급락했을 때는 그때는 의문을 갖지 말고 마침표를 찍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손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축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 손이 안 나가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다 같이 상승했고 애플이 오랜만에 상승했는데 엔비디아가 또 달아나 버렸네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지금 거의 다시 5.98%니까 비중이 다시 6%를 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엔비디아 굉장히 괜찮고요. 테슬라 급등한 거는 나왔고 그냥 전 종목이 그렇죠. 14위까지 해놨는데 전 종목이 플러스군요. 어제 초강세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월봉으로 따지면 다우와 함께 그렇죠. 다우의 월봉과 함께 오히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월봉으로 한 단계 조금 더 아래예요. 그렇죠? 얘는 20개월 선을 겨우 회복하고 끝내는 모습.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죠. 나스닥은 IT, BT, 뭐 유통, 소비 여러 가지 합쳐져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순수하게 반도체 어떤 그 업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도체의 순수 업황은 그쵸? 가장 부진하다는 거죠. 섹터 중에 20개월 선을 겨우 회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락했을 때도 보세요. 60개월 선에 꼬리가 찔렸죠. 그렇죠? 하락했을 때도 가장 낮게 내려갔다가 회복할 때도 가장 지금 얕게 올라왔어요. 반도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다는 거 여기서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반도체 30종목 중에서 1위 종목은 테라다인이 올랐네요. 6.18 급등했고 그다음에 ARM 홀딩스, 온세미컨덕터 나갑니다. 테라다인이라는 업체는 덴마크의 그 유니버셜 로봇 있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아하시는 분들 그 업계 전체 통틀어 1위는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입니다. 근데 그 덴마크가 우리가 뭐 우유 치즈만 강한 줄 알죠. 덴마크가 낙농업 국가니까. 근데 로봇의 강국이에요. 근데 그 테라다인이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을 인수해서 이 밀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테라다인은 원래 반도체 장비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공정이라고 하죠. 테스트 장비를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회사하고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30종목에 들어있죠. 근데 이제 요 로보틱스 부분이 있다는 게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거. 테라다인이 어제 오랜만에 1위에 올랐습니다. 상승률. 자, 어제 특징주를 하나 보겠습니다. 특징주를 넷플릭스를 가져왔거든요. 넷플릭스가 이게 뭐죠? 끝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 그때 정말 손이 나가가지고 매수를 하죠. 코로나 이후에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대박 났죠. 지금 끝도 없이 오릅니다. 지금 이거. 지금 넷플릭스가 1211.26달러거든요. 와, 한 주당 1200달러가 돌파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엔비디아나 뭐 저기 그때 1000달러 넘었던 종목들처럼 또 이거 액면 분할하고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이 1000달러가 넘어가면 또 액면 분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쨌든 넷플릭스가 지금 광고 요금제를 도입을 했는데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무려 9,400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1년 전에는 4천만 명이었답니다. 와, 1년 만에 요금제 이 가입자 수가 몇 개가 는 겁니까 이거 거의 2배 이상이 늘어버렸네요. 그렇죠? 거의 3배에 가까운 지금 수준이 되고 있는데 월 평균 순증이 400만 명이랍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거. 한 달에 400만 명씩 신규 가입하고 있어요 넷플릭스를. 자, 우리가 처음에 넷플릭스 뭐 볼 거 없다 마블 팬들 이제 다 봐가지고 어벤져스까지 다 봐서 이제 나오는 거 없다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신규 컨텐츠가 나오니까 가입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 요금제 나오니까 조금 싸게 볼 수 있잖아요. 15초나 30초 광고 조금 보고 가격 낮춰서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요금제는 낮아졌지만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려가지고 그 곱하기가 늘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대박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언제 올까 했지만 벌써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병헌 씨가 그 넷플릭스 그 오리지널 계정 유튜브에 출연해서 말했죠. 내가 그 VIP고 뭐고 결말 다 알고 있는데 안 가르쳐주지용 이랬었거든요. 점점 궁금해지고 있는데 지금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6월 29일에 개봉하기 때문에 또 큰 모멘텀이 지금 올 것 같고요. 자, 넷플릭스가 어디까지 질주할 수 있을지 이번 연도에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도 오늘 상승하고 있을걸요? 그렇죠. 오늘 전 세계가 거의 다 상승입니다. 니케이가 0.56%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다시 이동평균선 121선을 넘어섰네요. 자, 니케이도 비슷하죠? 니케이는 거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유사합니다. 그렇죠? 미국 4대 지수 중에 3대 지수보다는 떨어져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아주 유사합니다.
60개월 선에서 이번에 관세 전쟁 여파로 지지받았었고 20개월 선을 가까스로 회복하면서 이번 달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니케이가 아주 강하지 않은 모습은 도요타 자동차의 그 어떤 그 파괴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겠죠. 자, 상승률을 정렬했더니 마루벤이 다이지 상교, 어드밴스도 이렇게 올라왔네요. 어드밴스 반도체 종목이고 다이지 상교는 ADC 치료제의 어떤 선두주자 제약 종목이고 마루벤이는 바로 그 워렌 버핏이 좋아한다는 일본 상사 종목들이죠. 이 상사, 왜 이렇게 상사 종목들의 상사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부럽기도 합니다. 자, 대만입니다. 대만도 0.71% 오르고 있고요. 월봉으로 보면 이것도 똑같네요. 그렇죠? 이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30, 그리고 니케이 증시보다 살짝 앞서는 모습이고 일봉으로 보면은 21선을 회복했고 121선을 회복 못했습니다. 일봉으로는 니케이 증시한테 뒤지는데 월봉으로 보면 대만이 조금 더 한 단계 위에 있어요. 자, 대만 증시 보겠습니다. 대만으로 해서 정렬을 해보면은 액톤테크라는 지금 이것도 IT 종목이 지금 1위에 올라 있는데요. 반도체는 역시 대만은 역시 반도체 종목이 위주라는 것이고요. 자, 코스피 지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더 좋죠? 코스피 1.7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도 20개월 선에서 강하게 반등하면서 그림이 상당히 좋죠. 저 벌써 지금 좀 급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벌써 3,000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죠? 조금 오르니까 2,000 얘기 나오다가 3,000 얘기로 바뀌었어요. 자, 코스닥도 0.56 오르고 있고요. 아직 형보다는 굉장히 뒤져 있고 위에 이동평균선이 21, 121선까지 깔려 있어가지고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일단 뭐 코스피가 먼저 오르면 따라 오르겠죠. 자, 수급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2,000억 원가량 들어오고 있는데 12시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될 때 4,000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고요. 요즘에 퐁당퐁당이지만 거의 한 달 거래일로 따지면은 그 안 들어온 거래일보다 들어온 거래일이 압도적이라는 거. 외국인의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를 가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를 보시면 다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가 가장 많이 오르네요. 오, 되게 오랜만이네요. 삼성전자가 힘을 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조금 부진한데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오랜만에 지금 오르고 있고요. 상승률로 가장 높은 거는 실리콘2 화장품 업체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봤으니 특징주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는 오늘 2차 전지주들을 오랜만에 갖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에게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2차 전지 나트륨 이온, 2차 전지 LFP 리튬 인산철, 2차 전지 생산, 리튬까지 4개의 상승률 상위 섹터를 올려놓고 있네요. 자, 자이글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뉴스 검색해보시면 지금 사실 자이글이 좀 시끄럽거든요. 옛날에 그 불판 만들다가 2차 전지 사업에 손을 댔는데 뭐가 되니 많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일단 지금 오늘 테마로 상한가를 갔어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메가터치라는 종목이 10.48인데 메가터치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터치가 급등했는데 메가터치를 보면은 이 나트륨 이온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이 양극의 리튬 대신에 나트륨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이 바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데 2차 전지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게 양극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매장량이 리튬 대비 나트륨이 100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양극재 가격을 다운시키면 배터리 가격 원가의 40% 차지하니까 배터리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원가를 떨어뜨려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맞추어서 갈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서 메가터치가 지금 같이 관련주로 엮여서 가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득세를 하는 이유에는 어저께 저기 보시다시피 테슬라의 강세가 지금 배경에 있어요. 그리고 그 테슬라의 강세 배경에는 누가 있었죠? 앨런 머스크가 이제 도지를 조금 버리고 떠나서 내가 사업에 엄청나게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머스크의 원래 자리는 딱 여기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머스크는 역시 테슬라 주가 효율부 수장이 딱 어울린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국채와 국채금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미국 국채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먼저 국채란 무엇일까요? 국채는 국가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국민이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방식이죠. 이때 이자가 바로 국채 금리입니다. 국가는 기업이나 지방정부에 비해 부도나 파산의 위험이 적겠죠?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상대적으로 이자율도 낮습니다. 그럼 국채금리가 왜 중요할까요? 국채금리는 단순히 투자자들에게 주는 이자율일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기준금리처럼 작용합니다. 국채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대출 이자도 오르고 기업이 돈을 빌리는 비용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국채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나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미국 국채금리는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이고 미국 국채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시중의 대출 금리도 상승하는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채 금리는 세계 경제의 거시건전성 지표로 이용되죠. 대표적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 차이를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장기채의 국채 금리는 단기채 금리에 비해서 높아야 해요. 짧은 기간을 빌려주는 것보다 오래 빌려주는 것이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기가 불안정하다면 사람들은 단기채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장기채 금리는 하락하고 단기채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단기채의 금리가 장기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통해 세계 경제의 거시건전성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장단기 금리에 대해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을 커브 플래트닝이라고 하는데요. 긴축 우려, 경기 둔화 등의 우려가 커질 때 발생합니다. 반대로 단기 금리가 하락하고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을 커브 스티프닝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금리의 변화는 단순한 이자율이 아닌 금융시장과 경제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경기와 물가, 투자, 소비, 환율, 자산시장 전반을 동시에 움직이는 신호인 것입니다. 금리 변동을 통한 경제 전망과 투자 전략은 저희가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쉽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우리 증시 국내 대형주들의 상승, 그중에서도 반도체주들이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제 미증시 랠리어에 이어서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지수 상황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 지수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74% 오른 268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출발 후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2690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오늘 과연 27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0.52% 오른 73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였는데 강하게 수급 들어오면서 순매수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나 현재 시간 기준으로 기관이 강하게 사면서 4천억 원 이상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만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100억 원가량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환율도 함께 봐야겠죠. 오늘 환율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간밤 미국에서 소비 심리 지표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달러가 다시금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1,370원대로 소폭 오른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 1,374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목할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 SDI와 미국 공장의 전기차용 LFP 배터리 공장을 생산 라인을 북미 최초로 설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두 회사가 각각 설립하는 미국 공장에 합작 투자한 GM사가요, 차값을 내리기 위해서 3원계 대신 값싼 LFP 배터리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건데요. 업계에서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3원계 배터리 생산 공장 일부를 LFP 생산 라인으로 전환해서 이를 병행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 SDI는 2027년 완공 예정인 미국 인디애나 합작 공장에 전기차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 도입을 협의 중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네시주 공장의 일부를 LFP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LFP 배터리로 전환이 완료되면 전기차 값이 대당 6천에서 1만 달러가량 낮아지게 됩니다. 프리미엄 전기차는 3원계 배터리를, 중저가 전기차는 LFP로 미국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개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화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에 관련 주가가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 주가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5% 넘게 강세 가져갑니다. 16만 8,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67% 오른 28만 2,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이글 주가도 오늘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현재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4,735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탑 머티리얼 주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8% 넘는 강세 가져갑니다. 26,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이 끊김없이 초고속 통신이 가능한 차세대 차량용 통신 모듈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관련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LG 이노텍은 세계 최초로 5G 광대역 위성 통신을 지원하는 차량용 3세대 5G 통신 모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용 5G 통신 모듈은 5G 통신을 통해서 위성 등과 자동차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부품인데요. 이는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핵심 부품으로 꼽힙니다. 한편 전날 뉴욕 증시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뜨거웠습니다. 포니 AI가 아랍에미리트에서 로보택시 운영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22% 넘게 폭등했고요. 엔비디아가 투자한 위라이드가 사우디에 진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8%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우로보틱스가 12% 넘게 강세 가져갑니다. 3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주가도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6.51% 오른 14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퓨런티어 주가도 함께 보시면요.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19,4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글로벌 선박 발주처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와 고액 수수료 정책으로 일본, 미국, 인도 등의 주요 선사들이 한국 조선소를 택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중국 조선사의 독과점이 뚜렷했던 컨테이너선 수요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일 일본 최대 해운사인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가 HD 현대중공업과 3조 4천억 원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독일 해운사 하팍로이드도 발주 대상을 하나오션 등 한국 조선업체들로 선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본래 하팍로이드는 중국 조선업체들의 추가 물량 발주를 검토했지만 최근 미국의 중국 경제가 심화하면서 한국 업체들의 대신 발주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에 국내 조선소들이 반사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주가도 이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오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르다가 오름폭을 줄이면서 약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8,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주가도 함께 보겠습니다. 1.21% 오른 41만 7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놀라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만요. 장중 오름폭을 조금 줄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16,000원 선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점 체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격포제가 쌓이고 있는 이 조선업종 오늘 장중 흐름 기대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어떤 흐름 보일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오늘 산업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조선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장중에 HD 현대미포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실적 분석도 아울러 해드릴 텐데 HD 현대중공업의 4월 매출 실적을 통해서 전반적인 조선주 상승 사이클 또 한 번 올라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조기 대선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도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그렇죠. 그중에서도 굉장히 편안한 조선주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사실은 뭐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12월 3일 날 계엄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뭐 엄청나게 급락을 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증시가 이제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편안하게 오른다는 것을 살펴본다면 그 한 달 동안에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주요 조선업의 어떤 그 수익률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대로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어제 이제 화요일 날 종가 기준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3% 정도이고 하지만 이제 HD 현대미포라든지 HD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자릿수 10%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고 삼성중공업까지도 거의 8%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다만 이제 한 달 수익률 보면 하나오션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는데 이 한 달 말고 이걸 갖다 기간을 확대해서 올해 수익률 1월 2일 이후에 이제 올해 수익률을 본다면 하나오션이 이제 전체적인 조선업 중에서는 이제 1등입니다. 100% 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HD 계열사인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이런 종목들의 어떤 수익률을 본다면은 사실상 이제 하나오션은 100% 넘으니까 만약에 이제 1,000만 원을 투자하셨다면 1,000만 원 이상이 이제 나의 자산 증시 생겼다는 것이고 다른 종목들도 역시 뭐 40%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오늘 뭐 그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코스피도 상승세게 하지만 코스피는 사실 어제 종가 기준했을 때 뭐 미미한 정도의 뭐 10%가 안 되는 어떤 수익률을 거뒀고 삼성전자는 뭐 더 이제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쟁이 날지라도 전쟁이 나면 당장 뭐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당장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을 할 것 같은데 거기서도 사실은 뭔가가 이제 약진하는 종목이 있고 약진하는 매출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사실상 잘 고르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 가지의 이제 악재가 쌓여 있었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은 지난 한 달간 또 올해 수익률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수익률을 거뒀다는 것을 우리가 그 기록으로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증시 변동성 속에서도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적 얘기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잠시 드렸는데 HD 현대중공업 4월 매출 실적 나왔잖아요. 예. 괜찮았죠? 예. 그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지난 20일 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4월 달 시절 발표했는데 아니 무슨 분기별도 아니고 월별 실적을 발표하냐라고 의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조선업은 특이하게 이제 월별 실적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 지난 20일 날 5월 20일 날 4월 달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매출만 발표했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점이 무엇이냐면 HD 현대중공업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24년도 4월 동기 대비 엄청난 이제 매출을 갖다가 거뒀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날 사실 HD 현대중공업도 처음에는 장중 엄청나게 그 상승을 거뒀고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 무엇이면 HD 현대중공업의 잠정 실적이었지만 다른 이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어떤 회사들의 이제 현대미포 이런 회사들의 그 주가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올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업이 작년에 이제 1월 달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올라왔는데 올해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세 가지의 이제 악재가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오를 것이냐? 야,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이제는 차익 실현해야 된다. 왜냐면 악재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재가 쌓여 있으니까 차익 실현해야겠다. 아니다, 더 한다. 이런 어떤 분기점이 있었는데 5월 20일 날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의 그런 어떤 매출 성장률 보이니까
그러면 HD 현대중공업만 잘 나가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등도 잘 나가겠다라고 판단이 들면서 이제 주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눈높이 키 맞추기 한 것인데 키 맞추기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자산 운용 기관들이 자기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이제 내가 올해는 한국조선업의 그 빅5에다가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배정을 해놨는데 거기 대장주는 어디냐, 하나오션이냐, HD 현대중공업이냐 배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그 처진 어떤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더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에 대한 아까 어떤 분기점이 있었는데 분기점에서 HD 현대중공업이 4월에 실적이 좋았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조선업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더 올랐던 HD 현대미포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역시 올해 6월달 분매라 올해 하반기도 더 좋아질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키 맞추기. 내가 만약에 1,000억을 다 배분한다 그러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에 많은 배정을 해놨는데 그 배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기업들도 동일하게 그 강세를 갖다 보일 거라 예상이 되니까 너무나도 수익률을 저조했던 두 기업들의 수익률이 그날 이후로 많이 좋아진 어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5월 20일 날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이런 맥락에서 한국조선업을 갖다가 당분간 이끌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다른 그 종목 대비 못 갔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따라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략 포트상 향후 또 계산할 때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 뭐 실적이 뭐 좋아질 가능성 이건 알겠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수주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이슈잖아요. 예. 근데 그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크는 한정적이라서 그렇죠. 예. 이게 다 차면은 그거 어떻게 또 배를 만들지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당시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그 가능한가 막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었는데 예. 어떤 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걸까요? 그 부분 당연히 짚어야 되죠. 짚어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로 어떤 생긴 변수가 무엇이냐면 이제 국내 도크가 어느 정도 이제 꽉 찼으니까 국내 도크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업장까지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를 사실 몇몇 기업이 현실을 옮겼죠.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그룹, HD라는 건 현대중공업 그룹을 갖다가 이제 영어 사명을 HD를 바꾼 건데요. HD 그룹이 일찌감치 이런 맥락에서 필리핀의 수빅 조선소를 인수해서 거기서도 이제 배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냐? 베트남이도 있어요. HD 그룹은 베트남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할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 그룹이 작년에 아주 막 좋은 어떤 의사결정이었죠. 하나그룹이 작년에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하면서 그때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미국도 안 되는 조선업을 자기도 얼마나 키우고 싶었겠느냐. 안 되니까 망가진 조선소를 굳이 인수해서 과연 최선을 맞출 수 있겠냐라는 어떤 의심의 눈초리, 우려의 눈초리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을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 해군의 MRO 사업이 연간 20조 원인데 20조 원에 뛰어들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하나오션이 인수한 하나 필리조선소 바꿨죠. 이 필리조선소가 그런 MRO 사업을 갖다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질문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도크가 꽉 차는 거는 맞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캐파가 별로 없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HD그룹은 수빅조선소가 이제 있고 수빅조선소 한때는 뭐 세계 최대 조선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거를 한진중공업이 인수했다가 채선성이 안 맞아서 다시 내놓았던 것을 이제 HD그룹이 인수를 했고 그래서 HD그룹이 다른 어떤 물량을 수빅조선소에 배정할 수 있고 또 베트남 조선소도 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어서 거기서 또 매출 올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어떤 것이고 그리고 하나오션은 미국에다가 미국 본토에서 필리조선소를 통해서 MRO 사업을 갖다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모멘텀도 마련했다. 이런 것은 이제 도크가 어느 정도 캐파가 꽉 찼을지라도 여전히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기업에서 국내 도크가 다 찼다면 해외에 인수한 도크에서도 예. 만들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생산량이 증가된다라는 그렇죠. 또 호재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었는데 종목 분석하다 보면은 이런 그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동안 수주했던 선박에서 좀 싼 거에 배를 만약에 수주했다면 그게 영업 실적에 크게 도움은 되겠지만 그 고가 선박보다는 덜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약간 미스나는 흐름들이 있던데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그 개요를 좀 말씀드린다면
예전에 지금 하나오션이 그 산업은행이 이제 그 경영권을 갖고 있을 때 산업은행 경영권을 갖고 있다니까 일단 주인은 회사다 보니까 회사가 방만 경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그 산업은행이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내부 인사를 승진 발탁을 하다 보니까 발탁해서 대표이사가 된 분은 임기가 3년이잖아요. 그 3년 안에 자기가 나중에 그 저가 수주에 대한 후유증은 자기 임기 안에 안 돌아오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수주에만 열심을 내다 보니까 저가 수주, 심지어 그 마이너스 수주도 감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우리나라 다른 빅3,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HC그룹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은 야, 그 저가 수주에서 남는 게 없는데 왜 뛰어드냐? 안 뛰어들다가 너무나 많이 대우조선해양이 뛰어들다 보니까 나머지 두 기업도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후유증이 사실은 뭐 지난 한 3년 전까지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우조선해양을 23년도에 이제 정부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하나그룹에 넘겼죠. 뭐 쌍까지 넘겼다, 뭐 그렇지 않다라는 뭐 또 설왕설이 있었지만 어쨌건 넘기는 바람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느냐? 더 이상 하나그룹이 출혈 경쟁을 감수하면서 저가 수주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3년 임기가 아니고 계속 하나그룹이 해당 임원에 대해서 해당 대표에서 평가를 내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두 기업도 삼성중공업부터 HD그룹이 저가 수주를 갖다가 안 하게 되는 기폭제가 마련됐다. 이것도 중요하게 요소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HD 현대미포가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저가 수주에 따른 이제 장부가 반영이 늦어졌어요. 상대적으로 HD 현대미포가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해양보다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미포가 장부가의 반영이 늦어지면서 주가도 늦게 반영됐는데 이제는 이제 그 장부가 반영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고가의 선박을 그러니까 예전에 어쩔 수 없이 수주했던 저가의 선박에 대한 장부가 반영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가의 선박을 유지했던 고가의 선박 수주했던 그 장부가 이제는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런데 이미 벌써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9%. 이건 아주 놀라운 숫자입니다. 네. 이런 숫자를 이미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숫자가 사실은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그대로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쪽에서 봤을 때 중국과 일본이 좀 키포인트인데 예, 중국은 뭐 배척을 하는 거고 일본 쪽에서는 관세 협상 카드로 우리가 조선 좀 도와줄게 이렇게 그렇죠.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예. 양강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는 뭐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그것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반사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저가 수주의 가격 경쟁력인데 가격 경쟁력을 미국이 입항할 때 중국이 만든 배가 입항할 때마다 수수료를 매기니까 이거 10번 입항하다 보면은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주를 갖다 기피하고 한국에 수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이제 그 니케이나 이제 NHK 보도였는데 무엇이냐면 미국도 사실 일본과의 이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과 관세 협상하면서 일본이 자기한테 당근으로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 야 미국 너네가 조선업을 키우고 싶잖아. 우리가 조선업이 강해. 그러니까 너네 조선업을 우리가 도와줄게. R&D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엔진을 갖다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펀드도 우리가 조선한테 도와줄게. 이렇게 일본 정부가 미국에다가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갑과 을의 관계에서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중국 사드 사태 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우리를 억제면은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 우리 줄일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죠. 동일하게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려고 하니까 일본에서 야 우리 조선업 도와줄게. 우리 카드가 있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어디가 적용됩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적용되죠. 일본이 강하지만 일본보다 더 강한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인건비가 그다음에 친환경 R&D가 우리가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이 대선이 이제 다음 주에 끝나는데 대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체결이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압박을 할 때 그래 우리가 관세를 갖다 어느 정도 맞춰줄 텐데 대신 우리나라 조선업을 갖고 너네가 키워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인력도 너네 배치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조선도 살고 관세 협상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다른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 무기가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선업 상승 사이클이 뉴 사이클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조선주 관련 전략이었고요. 조호진 탁교훈 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제 대통령 후보 TV 토론이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어제 뭐 많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더 이성적으로 투자의 눈을 통해서 대선 후보를 고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제 대통령을 외치는 대선 후보들 두 번째 순서로 오늘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들, 그중에서도 경제 공약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김문수 후보의 전반적인 공약, 경제 쪽을 제가 한번 잘 살펴보니까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결국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기업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가장 상위에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내란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 결국에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라는 것이 투표하는 국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그런 공약이고 정책이니까요. 기업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크게 이 목록을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노동 유연화를 통해서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쭉 나열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사 중심의 거버넌스를 선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이 상법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AI, 바이오, 뭐 양자, 우주 분야 이런 것들의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GTX 건설을 더 많이 해서 SOC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것이 다른 후보들과는 또 다른 그런 차별화된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문수 후보의 경제 정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친기업적 정책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노동 유연화시키겠다. 뭐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산업 경쟁력 회복 특별법을 입법해서 산업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부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트랙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요즘 어려운 산업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뭐 이런 업종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산업 경쟁력 회복 특별법을 입법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는 메가 프리존이라는 걸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근로시간, 뭐 최저임금 규제 이런 것들까지 좀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 근로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좀 수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메가 프리존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런 것도 추진해 보겠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겠다. 이걸 좀 철폐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기업의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아마도 완화할 것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세금 감면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직장인 소득공제한도 높여주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낮춰주고 뭐 부동산 관련해서도 세금 감면해주고 이런 정책들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자본시장, 우리와 관련된 것, 뭐 다른 후보와 다른 것이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상장사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만 이런 선진화 거버넌스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겠다. 이걸 모든 기업에게 하면은 전반적으로 경제나 기업들의 위축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환원 확대, 뭐 세액공제 이런 것들 많이 해주겠다라는 정책도 있었고요. 디지털 가상자산 ETF도 도입하겠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포함되고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AI와 관련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AI 3대 강국 도약하기 위해서 뭐 GPU 개발하고 100조 원의 투자 펀드 조성하고 인재 양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시장에서 약간 아쉽다고 했던 것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시장에서 김문수 정책의 후보의 정책들을 분석했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이 없다. 오히려
SOC 투자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약간은 역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의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GTX 노선을 더 늘려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망을 더 늘릴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지역별로 전라권, 경상권, 경북권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해서 전국 5대 광역권으로 전국 급행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라는 SOC 사업을 투자를 해서 경기 부양도 하고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여러분들 선거에 투표하실 때 도움 되실 수 있도록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대형주로 쏠리면서 반도체 2차 전지 강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있어요. 2,700선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